모두 새가 되었네. 나의 시집살이는 연탄과 함께 시작되었다. 취사와 난방연료로 장작 대신 19공탄을 정책적으로 권장하고 산에도 베어쓰려야 쓸 나무가 없던 시절, 휴전이 성립되던 해에 결혼을 했기 때문이다. 숯불이나 장작불처럼 불을 새로 지피지 않아도 부엌에 늘 음식을 만들거나 데울 수 있는 불이 있다는 건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생활의 변화였다. 그러나 때에 맞춰 연탄을 가는 일은 새내기 주부에게는 여간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었다. 당시만 해도 연탄을 갈 때는 새 연탄을 괄한 붉기가 남아있는 연탄 위에다 19개의 구멍을 잘 맞춰 얹고 힘껏 누르면 괄한 연탄 밑에 있던 다 사윈 연탄이 밑으로 부서져 내리고 그걸 연탄 아궁이 밑에 있는 공기구멍을 통해 파내야 했다. 무지하게 연탄 먼지를 많이 들이마시게 되고 맨 밑에 있는 연탄재 대신 불씨가 되어줘야 할 괄한 연탄이 먼저 깨져버릴 낯이면 부엌 바닥에 퍼질러 앉아 울어도 시원치 않았다. 그때 연탄 집게가 나타난 것이다. 쇠로 된 아주 간단한 집게가 이 고통을 단숨에 해결해 주었다. 획기적인 발명품이었다. 아마 전기나 전화의 발명도 그렇게 순식간에 서민들에게 환영받고 이용되지는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연장이라고 부르는 철기는 인간의 노역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거나 편하게 해주려는 누군가의 아이디어가 대장장이의 담금질을 거쳐 우리 앞에 현실화된 것일 게다. 돌이나 막대기로 땅을 파던 농부에게 호미가 쥐어졌을 때의 황홀경을 상상해보라. 얼마 전 젊은 작가가 쓴 연탄에 대한 글을 읽은 적이 있다. 주로 저소득층이 많이 소비한 연료라고 했는데 그건 그가 태어나기 전 세상을 몰라서 그렇지 아파트라는 중앙난방의 집단주택이 일반화되기 전까지 연탄은 상하류를 막론하고 대안 없는 유일한 연료였다. 큰 집에서 연탄을 몇 장씩 들여놓고 아끼지 않고 펑펑 쓸 수만 있어도 부자 취급을 받았다. 겨울엔 연탄 아궁이 공기구멍을 열어놓으면 불이 과해져서 방바닥이 뜨끈뜨끈해지는 건 좋은데 갈 때는 연탄 집게에 아래 위 2장의 연탄이 붙어서 나오기 일쑤였다. 밑의 연탄에 아직 불기가 남아있으면 막무가내 안 떨어졌다. 그때 내가 생각해낸 게 식칼이었다. 그땐 나도 스테인리스로 된 외제 부엌칼을 장만한 뒤라 무쇠 식칼은 찬장 뒤에 처박혀 있었다. 녹슬고 날이 무뎌진 식칼은 이글이글한 2장의 연탄의 입잠을 내리치기에 알맞았다. 윗목의 걸레도 얼어붙는 혹한의 한옥에서 자정 가까운 심야 그날의 고된 가사노동의 마지막 마무리로 방방의 연탄을 갈면서 식칼을 높이 쳐들었을 때 폭발할 것 같은 내 에너지원은 순전히 이 웬수 연탄을 언제 면할꼬 싶은 분노가 아니었을까. 오로지 연탄 떼는 집을 면하고 싶어 강남에 속속 들어서기 시작한 아파트 청약 예금에 들었고 기나긴 기다림 끝에 마침내 소원을 이루었다. 아파트로 이사 가던 날 연탄을 면한 기쁨은 우화 등선 그 자체였다. 훨훨 나는 몸이 무엇하러 뒤를 돌아보겠는가.
20년 가까이 나와 더불어 연탄과 싸워가며 그 왼수 덩어리를 길들여준 고마운 집게와 식칼을 그때 어디다 버렸는지, 그것들이 훗날 어디서 무엇이 되었는지 생각해 본 적도 없다. 그것들은 새가 되어 있었다. 이영학의 작업실에서 나는 새가 된 나의 연탄 집게와 식칼을 만난 것이다. 어찌 식칼과 연탄 집게뿐일까? 처녀들이 대처로 도망칠 때 밭고랑에 내던진 혹은 만삭의 안악이 김을 매다가 그 자리에서 몸을 풀기 위해 힘없이 놓친 호미도, 기억자도 모르는 무지렁이의 일생의 동반자였던 낫도, 밤새워 등잔불을 돋우고 바느질을 해야 했던 상봉하솔의 고단한 며느리에게 입의 혀처럼 순종했던 인두와 가위도, 울컥울컥 지하수를 토해내던 펌프 주둥이도, 연한 미장의 솜씨에 의해 진흙 반죽을 길이 잘 든 상판처럼 매끄럽게 다듬어주던 흑손도, 대목이 다듬은 나뭇결에 정확하게 대못을 박던 장도리도, 그 대못도, 쓰임새에 따라 섬세하게 모양을 달리하던 쇠스랑도, 기둥과 문짝 사이에 끼어서 생전 햇빛을 못 보던 돌적이도 모두 새가 되어 있었다. 왜 하필 새였을까? 그건 이영학이 그 도구들의 인간에 대한 우직한 봉사의 일생을 위무하고 자유와 해방으로 보상하려는 죄의 같은 게 아니었을까? 나의 연탄 집게가 그러하였듯이 그 단순 소박한 도구들은 처음 생겨났을 때 인간에게 마치 새 세상을 열어준 것 같은 환영을 받았고, 주인을 만나 길이 들면 거의 육친애적인 친화감을 맺고 아낌을 받았다. 철기 시대는 이렇게 인간에게 새로운 문명을 열었다. 철로 만든 칼은 사람을 죽이는 무기도 되었지만 대부분의 철기는 인간의 노동을 도와주는 생산적이고 평화적인 도구가 되었다. 대장장이는 철을 담금질해서 도구를 만들 때 어떻게 하면 사람에게 쉽게 길들고 힘을 덜어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를 요모조모로 사람 편에 서서 궁리를 거듭했을 것이다. 우리의 아름다운 규방 문학인 조침문만 봐도 손끝에서 길들여진 도구에 대한 정이 얼마나 깊고 애틋했는가를 읽을 수 있다. 그러나 도구는 다 사람의 힘을 들여야 그 임무를 다할 수가 있다. 사람의 힘 대신 석유 에너지, 전력, 원자력 등이 인간을 육체 노동에서 해방시켰고, 인간에게는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새 세상이 열렸다. 가장 오래된 산업인 농업만 봐도 낫으로 벼를 베는 농촌은 거의 사라졌다. 칼이나 가위처럼 아직도 유효한 도구도 철 대신 녹이 안 쓰는 스테인리스로 대치되었다. 그리하여 인간들은 수족처럼 길들여온 도구를 하루아침에 원수처럼 지긋지긋해하며 광이나 마루 및 아무데나 유기하거나 엿을 바꿔먹기도 했다. 그것들은 어디서 무엇이 되었을까? 대부분은 대장간의 화로보다 몇 배 더 뜨거운 용광로에서 다른 무엇으로 태어났겠지만 그 축에도 끼지 못한 하찮고 낡은 것은 이영학을 만나서 새가 되었다. 이영학 조형의 오브제가 된 연장들은 쓰고 또 써서 닳고 녹슨 것들 뿐이다. 새 것은 하나도 없다.
그는 혹시 육체노동, 그 신성한 고통을 모르면 날지도 못하리라고 말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그가 만든 새 떼들을 보면서 11살 때 돌아가신 할아버지 생각이 났다. 나는 그 어른의 편애 때문에 공주 같은 유년기를 보낼 수 있었다. 할아버지는 주경야독의 부지런한 농부이자 선비였다. 그러나 말년의 2, 3년은 중풍으로 꼼짝을 못하다가 돌아가셨다. 당시의 관습대로 장례를 치르자마자 진옥이 굿을 했는데 굿이 거의 끝나갈 무렵 무당은 아궁이에서 재를 퍼다가 소반 위에 놓고 평평히 고르더니 망인이 새가 되었음을 엄숙하게 선포했다. 제 위에 새 발자국이 찍혔다는 것이다. 그걸 들은 가족과 동네 사람들은 슬픔을 잊고 다들 환한 얼굴로 기뻐하는 것 같았다. 아마도 새가 되었다는 걸 중풍과 여러 인간적인 제약으로부터 훨훨 자유스러워진 경지로 해석한 게 아닌가 싶다. 그때의 강한 인상 때문인지 나도 죽으면 새가 되고 싶다. 날아다니고 짝짓고 알 낳고 새끼 키우고 총에 맞거나 독극물을 먹을 수 있는 구체적인 새가 아니라 영혼이 육신을 떠날 때 순간적으로라도 지구의 중력과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는 황홀한 자유, 비상의 쾌감이 있었으면 좋겠다. 2001년 가을의 예감. 오랜 장마가 갠 새벽 하늘의 아름다움을 무엇에 비길까? 그 푸르름은 태초처럼 순결하고 얼음장처럼 엄격하여 만약 그 광대 무변에 살짝살짝 새털구름이 거닐고 있지 않았다면 나는 그 하늘이 이승의 하늘이 아닌 줄 알았을 것이다. 새털구름은 마치 글라디올러스가 피어나듯이 처음엔 천천히 차차 빠르게 화려한 주황빛으로 물든다. 저것이야말로 꽃이 아닐 것이다. 저것이야말로 물도 아닐 것이다. 나는 김수영의 구라중하의 첫 연을 떠올린다. 실은 거기까지밖에 못 외운다. 더 외울 수 있다고 해도 부질없는 일이 되었을 것이다. 그 신묘한 붓질은 환각이었던 양 순간적으로 탈색한다. 그리고 추락하듯 현실감이 돌아온다. 해가 찬란하게 떠오른다. 해를, 더욱이 삼복 중의 해를 찬란하다고 말하는 것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 지겹다고 해야 옳다. 그러나 오랜 장마 끝이 아닌가. 흙탕물에 젖은 가재도구를 씻어내고 말려야 하는 수재민들에게는 햇볕은 찬란함을 넘어 복음일 터이다. 햇볕은 물에 잠겼던 세간이나 이부자리를 말려주는 것 이상을 베풀 것이다. 누추한 삶을 견디게 하는 힘 말이다. 삶의 의욕이라고 해도 좋다. 그건 높은 사람들의 위문행렬이나 각계각층의 수재의연금으로도 결코 해낼 수 없는 막강한 힘이다. 나도 여름 내 장 속에서 눅눅하게 짜부라들었을 이부자리를 내다가 햇빛 아래 널어야겠다. 그래서 파삭파삭 나중에는 구름처럼 둥실
부풀어 오르게 해야겠다. 생각만으로도 크게 소리 지르고 싶은 기쁨을 느낀다. 마침내 장마가 끝났다는 기쁨은 이렇게 크다. 참으로 지독한 장마였다. 진부한 표현이지만 내 생전에 이런 장마는 처음이었다. 장맛비란 눅눅하게 개었다 흐렸다 지루하게 계속되다가 한 차례 큰 비를 퍼부으면 끝나는 걸로 알고 있었다. 어렸을 때 기억으로는 장마를 마감하는 큰 비를 어른들은 응어리가 빠진다고 했다. 장마가 석 달이 져도 응어리가 빠지지 않으면 장마는 끝나지 않은 걸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매일매일 응어리를 빠지게 장마비가 퍼부어대니 기상이변이라고 떠들 수밖에. 기상이변이란 바로 하늘을 믿을 수 없는 것이고 하늘을 믿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원초적인 공포감을 자아내는 것도 없다. 덮어두었던 죄의식까지 불러내기 때문이다. 자고 나면 내 생전에 또는 기상청이 생긴 이래 처음인 걸로 되어 있는 신기록도 평균치에 파묻히고 만다. 내가 올여름 장마를 처음 겪어보는 것처럼 느낀 것도 빗소리와 시냇물 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산골의 땅집에서 살게 된 때문이지 정말 내 생전의 신기록은 아닐 것이다. 아파트에 살 적엔 날씨와 거의 무관하게 살았다. 현관에 나가서 비로소 추적추적 비가 내리는 걸 알고 우산을 가지러 들어간 적도 있고 추위가 만만치 않아 옷을 껴입으러 들어간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이렇게 외부의 기후로부터 보호받는 생활을 남들은 다 편리하다고 좋아하는데 나는 갑갑했다. 음식도 점점 옛날에 먹던 단순 소박한 맛을 찾게 되면서 문만 열면 흙을 밟을 수 있고 산의 푸르름과 새소리, 시냇물 소리를 접할 수 있는 집을 갈증처럼 꿈꾸게 되었다. 불편하게 살다가 편리해지는 것처럼 좋은 일은 없다. 너무 편리해지면 처음엔 약간 불안해지기도 하지만 길들여지기가 무섭게 처음부터 그런데 태어난 것처럼 편리하다는 것 자체를 못 느끼고 살게 된다. 그러나 편리해서 불편을 택하기는 쉽지 않다. 그건 용기 같은 것하고도 다르다. 내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유년기의 야성이 시키지 않았으면 못했을 것이다. 더군다나 이번 장마는 아이들을 다 휴가 보내고 나 혼자서 겪었다. 이번 장마의 특수성은 아마도 심한 국지성에도 있지 않았나 싶다. 이 아치올 마을은 서울에서 가깝지만 아차산 골짜기에 오목하게 파묻혀서 그런지 수도권의 타 지역과의 격차가 심한 편이다. 서울 시내는 맹숭맹숭한데 이 마을에만 소복하게 눈이 쌓인 적도 한두 번이 아니다. 남쪽 바닷가로 휴가 간 자식들이 매일매일 안부 전화를 하면서 전해주는 그곳의 쾌청한 날씨에는 그 애들이 잘 놀겠구나 싶어 안심스러울 뿐 아니라 평소 너무 좁아 답답하게 느껴지던 이 나라가 뜻밖의 광활한 것 같아 즐겁기도 했다. 그러나 가족 휴가에서 홀로 빠진 손자가 학교 도서관에서 걸어온 전화는 너무도 뜻밖이었다. 그때 하필 아치울에는 올 장마 중에도 최고의 폭우가 퍼부을 때였다. 천둥 번개를 동반한 지척도 분간할 수 없는 장대비였다. 3년 전이었던가? 올해에다 되면 아무것도 아닌 장마를 겪은 후 컴퓨터가 작동이 안 되어 AS를 받았는데
낙뢰를 맞았다고 해서 본체를 교체해야 했다. 벼락치듯 한다는 말이 있듯이 낙뢰란 순간적으로 인간의 원죄의식까지 불러내어 궁극케 하고 마침내 대지를 향해 오체투직케 하는 엄청난 하늘의 진노쯤으로 여기고 있었던지라 내 컴퓨터가 겉은 멀쩡한 채 낙뢰를 맞아 못쓰게 되었다는 걸 믿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장만한 지 1년 아니어서 큰돈 안 들이고 교체해 준다기에 정말 벼락을 맞은 건지 애써 따져 묻지는 않고 말았는데 하도 천둥번개가 무섭게 치니까 그때 생각이 나서 우선 컴퓨터와 텔레비전 코드를 빼놓았다. 두 기계의 코드를 빼놓자 등골에 전율이 흐를 정도로 섬뜩한 고적감이 엄습했다. 마침 그때 전화벨이 울린 것이다. 손자의 학교는 신림동인데 그쪽은 해가 쨍쨍하다는 거였다. 믿어지지가 않았다. 손자 또한 아치울에 지금 천지가 개벽할 듯 큰 비가 내리고 있다는 걸 믿으려 하지 않았다. 마침 번개가 먹빛 허공에 원한서린 칼빛처럼 새파란 균열을 일으키면서 천둥소리가 귀청을 찢었다. 이 녀석아, 이 소리 들리지? 천둥소리야. 이래도 못 믿겠니? 나는 수화기를 허공에다 대주고 나서 물었다. 녀석은 믿어요, 믿을게요 라고 선선히 시인하고 나서 낄낄댔다. 낙천적인 웃음소리였다. 그러고 나서도 폭우와 천둥번개는 한동안 계속됐다. 나도 손자가 있는 곳에는 지금 햇볕이 쨍쨍하다는 걸 믿을 수밖에 없었다. 저만치 하늘 끝이 열리면서 거짓말처럼 강렬한 햇빛이 대지를 향해 사선으로 내리꽂히는 빗줄기를 선명하게 드러냈기 때문이다. 한결 성기어지긴 했지만 아직도 굵은 빗줄기는 마치 은빛 회초리처럼 대지를 향해 강한 저그를 품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비가 뜸해지자 숲이 마치 혁명전야처럼 불온하고 은밀하게 술렁이기 시작했다. 이제 숲은 아침 저녁 상큼한 바람을 보내오던 정답고 만만한 숲이 아니었다. 숲의 소요는 빠르게 확산되면서 몸부림으로 변했다. 나무들이 일제히 같은 방향으로 마녀가 검은 머리를 태질하듯 무겁고 침통하게 몸부림치는 게 숨막히는 공포감을 자아냈다. 극에 달한 짙은 녹색, 마치 기름을 칠한 것처럼 무겁게 번들거리는 물기. 공기가 이동하는 바람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숲이 뿌리내린 땅속 깊은 곳으로부터 치받치는 불가사의한 힘에 의해서인 듯 전성기의 나무를 밑동에서부터 요동치게 하는 저 불안의 정체는 무엇일까? 혹시 가을의 예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하는 나는 또 누구인가? 우리네 인간 안에는 가장 추운 계절에 입춘을 두고 가장 더울 때 입추를 둔 것처럼 아무리 거대한 자연이라 해도 그 전성기의 오만에는 문득 균열을 일으켜보고 싶은 욕망이 숨어 있는 게 아닐까? 2001년 감개무량. 춘곡 고희동이 남긴 그림 도록에서 청계 표백도라는 그림을 본 적이 있다. 냇물가에서 빨래하는 남녀 그림인데 특이한 것은
치마 저고리를 갖춰 입은 안악은 냇가에 조붓하게 웅크리고 앉아 손빨래를 하고 있고, 정작 빨래 방망이를 휘두르고 있는 건 남정네라는 점이다. 우통을 벗어붙이고 바지도 정강이가 드러나게 걷어올린 반 벌거숭이의 야성적인 사내가 안반 위의 빨래를 두드리기 위해 지켜든 방망이는 엄청나게 크다. 그 시절엔 남성용 빨래 방망이가 따로 있었지 않나 싶을 정도이다. 이불 호청을 마전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 시절을 살아본 사람 아니면 짐작도 못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일로만 알고 있는 빨래를 남성이 함으로써 이 그림은 살아 숨쉰다. 안악내 뒤로는 빨래거리를 지고 온 빈 지게가 보인다. 그 정경이 평화로우면서도 서민 생활의 건강한 활력과 노동의 기쁨이 청정한 물의 비말처럼 상쾌하게 와 닿는다. 청계 표백도의 청계는 청계천이 아니라 맑은 계곡이라는 보통 명사일 수도 있지만 나는 청계천일 거라고 믿고 있다. 화가가 서울 사대문 안에서 산 서울 토박이라는 점도 그렇지만 내가 청계천을 처음 본 건 30년대 말, 사대문 안에는 거의 상하수도 시설이 완성돼 있을 때여서 하수가 그대로 유입된 청계천 물은 시골의 맑은 시냇물만 보던 눈에 여간 더러워 보이지 않았는데도 비만 오면 맑은 물이 넘쳐서 사내 애들이 뛰어들러 고기 잡는다고 법석을 떨고, 한편에서는 때만 난 듯이 빨래거리를 이고 나온 안악내들의 낭자한 빨래 방망이 소리를 들을 수 있었으니까. 심지어는 호청 빨래를 양잿물에 삶아주고 돈을 받는 영업을 하는 가마솥까지 걸려있는 게 청계천 바닥이었다. 한국 전쟁 중에는 이름 없는 죽음의 시체까지 받아들이며 썩어가던 개천은 전후의 인구 밀집과 치열한 생존 경쟁의 찌꺼기와 배설물까지 여과 없이 받아들임으로써 악취 풍기는 오물 처리장이 되었다. 그러나 그 더러운 청계천 바닥에 한쪽 말뚝을 박은 학고방 가게들을 비롯해서 청계 사가에서 육가 사이의 시장통, 소위 동대문 시장은 전후의 가장 노른자위 상가가 되었다. 밀수품, 구제품을 개조한 양품, 마침 선보이기 시작한 화려한 색상의 화학섬유를 진열한 포목상과 신선하고 풍부한 첨가물 시장 등 없는 게 없어서 잔치나 명절, 혼사 등 대소사를 치르려면 누구나 동대문 시장을 거쳐야 했다. 사람이란 오직 먹고 사는 문제가 전부인 극빈의 시대를 벗어나야 비로소 체면을 차리게 되는 법. 우리는 차차 너무도 더러워진 개천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했다. 청계천 복개는 조금씩 단계적으로 이루어졌다. 더러운 걸 다 가리자 더 잘 살게 됐다는 유세처럼 늘어난 차들을 위해 그 위에 고가까지 놓았다. 청계 고가 위를 신나게 달리면서 우리는 그 고가가 있기 전의 서울은 상상도 할 수 없었고, 그 편리와 신속 때문에 우리가 뭘 덮어두고 사는지를 짐짓 외면했다. 그러나 파렴치 행위엔 반드시 불안이 따르는 법. 그래서 이렇게 남의 입을 빌려 자위하곤 했다. 미군들은 이 위로 차를 못 다니게 한대. 청계천 가스가 언제 폭발할지 모른다고. 겁쟁이들. 이런 일들을 다 지켜본 나 같은 나이배기에게는
지금 맑은 물이 소리내어 흐르는 청계천이 꿈만 같다. 관수교나 이왕이면 그 아름다운 이름의 다리 난간에 기대어 물을 보리라. 빨래하는 남녀 대신 징검다리를 건너면서 장난치는 남녀의 교성과 분수의 눈보라가 살갗을 적시는 듯하여 나도 모르게 손사래를 치게 되더라도 그 물이 어찌 옛 물이겠는가. 내가 관수교에서 보는 게 물이 아니라 서울의 근세사라고 해도 다 부질없는 일. 흐르는 물은 영원히 새 물일 뿐인 것을. 앞으로 변하게 될 천변의 상가도 이랬으면 저랬으면 하고 복고적인 또는 최첨단의 요구가 많은 줄 아나? 청계천변을 아끼고 사랑하는 이들의 취향에 따라 아마도 물처럼 절로 변하게 될 것이다. 청계천이 살아남으로써 하늘 높은 줄만 알고 치솟던 도시가 비로소 600년 고도의 품격을 갖추게 되었듯이 번영과 품격이 함께 하기를.